세 번째 고개, 스무고개 탐정, 지난 사건을 추리하다. 문양이는 일어나기 쑥스러웠는지 계속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명규가 그런 문양이의 등에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면서 말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안에는 대체 뭐가 들은 걸까? 스무고개 탐정은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켜서 명규가 가리키는 상자 쪽을 비추었다. 아까 내가 열어보려고 했는데 뚜껑에 못이 단단히 박혀서 도무지 열리지가 않았어. 너희 둘이 들기에 무겁지 않았어? 사실 조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안에서 쩔그렁 소리가 나길래 겁나서 다시 내려놨어. 깨지면 큰일 나니까. 그 틈을 타서 명규를 밀치고 슬그머니 일어난 문양이가 끼어들었다. 명규가 발견했으니까 분명 보물이겠지. 너 그게 무슨 뜻이야? 명규는 문양이가 비꼬는 말에 발끈했다. 그러자 문양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명규, 네가 이 산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이 꼴이 됐다는 뜻이지.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배은망덕이가 누군데? 어쨌든 네가 처음 이 산을 오자고 했잖아. 얼씨구 먼저 심심하다고 난리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보물 얘기에 눈이 멀어서 제일 먼저 가자고 한 녀석이 말이야. 명규는 덮고 있던 담요를 들어 문양이에게 휙 덮어 씌웠다. 문양이는 담요 속에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시무룩하게 둘을 구경하던 다이조차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걸 신호로 나머지 세 사람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명규는 바닥에 쓰러져 허탈하게 웃고 있는 문양이를 보며 생각했다. 일부러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한 걸까? 아니야, 저 녀석이라면 진짜 날 원망하고도 남아. 명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양이에게 다시 담요를 덮어 씌우려는 순간 스무고개 탐정이 둘을 말렸다. 문양이 말에도 일리는 있어. 이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이 저것밖에 없다는 건 어쨌든 여기가 저 상자들을 보관하기 위한 곳이라는 뜻이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에다가 몰래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라면 보물일 수 있지. 못도 저렇게 단단하게 박아놓은 데다가 쩔그렁거리는 소리도 났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명규, 네가 알아낸 것처럼 이 산은 보물산이잖아. 거봐, 내 말이 맞지? 문양의 의기양양한 모습이 꼴보기 싫은 명규가 문득 생각나는 듯 말했다. 근데 스무고개 탐정, 나랑 문양이랑 다이가 보물산을 찾는 사이에 넌 혼자 뭐하고 있었어? 스무고개 탐정은 잠시 머뭇거렸다. 세 번째 질문, 여행 첫날 밤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래, 그때 내가 뭘 했냐면 근데 명규랑 윤영이랑 사이 좋았는데 왜 갈라졌어요? 갈라진 건 아니야. 그냥 친구끼리 장난친 거야. 그래요? 스무고개 탐정의 회상. 여행 첫째 날 짐을 풀자마자 말라깽이 형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에 다녀왔어. 발목을 다친 나는 그날 집에서 쉬었는데 내가 바둑을 둘 줄 안다고 했더니 말라깽이 형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바둑판 앞에 붙들어 두어서 심심하거나 하지는 않았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말라깽이 형은 해처럼 환한 얼굴이었지만 문양이, 명규, 다이는 볼이 잔뜩 부어 있었지.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방에 들이닥친 세 사람은 나를 버려둔 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 말라깽이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대로 계속할 수도 없어. 다이가 주먹을 꽉 쥐고 말하는 걸 보면 꽤나 심각한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꼭 역사 체험을 간 것 같았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하고 무덤만 잔뜩 봤다고. 문양이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열변을 토했지. 미안하지만 내일부터는 우리가 놀러갈 장소를 직접 정해야겠어.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말라깽이 형도 우리 말을 들어줄 거야. 명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 세 사람이 각자 핸드폰에 코를 막 파묻고 있는 동안에 명규 말대로 나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 내 사진을 가지고 있던 과거의 친구는 누구일까? 나한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아.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우리 학교에 없어. 나중에 들은 소식이지만 내가 그 학교에서 전학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도 전학을 갔다고 했지. 그렇다고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리도 없지만 교장 선생님 역시 그 아이의 얼굴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는 확실히 우리 학교에 없어. 그렇다면 누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걸까? 나는 방학 동안 과거의 친구가 누군지를 밝혀내기 위해 고양이 습격 사건을 곱씹어봤어.
그때 과거의 친구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주로 숨어서 활동했기 때문에 많은 증거를 얻을 수는 없었지. 아니,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 과거의 친구가 아기 고양이 망고를 아주머니 집에 맡기면서 증거를 하나 남겼던 거야. 그 증거가 나타내는 결론은 놀라운 내용이었어. 지금도 내 추리를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야. 만약 내 추리가 맞는다면 바로 이거야! 명규의 갑작스러운 외침이 내 생각을 끊어놓았어. 어차피 더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서 그 순간 나도 과거의 친구 생각을 그만뒀지. 명규는 핸드폰을 번쩍 들면서 다시 외쳤어. 찾았노라! 문양이와 다이가 호들갑스럽게 명규 옆에 몰려들었어. 명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무릎으로 기어와 내 앞으로 다가왔지. 그러더니 자기가 핸드폰으로 찾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 물론 문양이와 다이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봄산이라는 산이 있어. 명규는 눈을 빛내면서 말했지만 문양이는 시큰둥하게 물었어. 그게 뭔데? 처음부터 그 산 이름이 봄산은 아니었어.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 산을 봄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알아? 옛날부터 그 산에 보물이 있다는 전설 때문이야. 그러니까 보물산을 줄여서 봄산이라고 부르게 된 거라고. 그 말에 문양이와 다이의 눈도 고양이 눈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 명규는 신이 나서 봄산의 전설에 대해 설명했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효자가 살았는데 복을 받아서 엽전 한 잎을 넣으면 엽전이 가득 차는 항아리를 얻었어. 한 잎을 넣으면 엽전이 가득 차는 항아리를 얻었대. 그런데 효자를 질투한 친구가 항아리를 훔쳐서 산으로 달아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아직도 그 산에 엽전이 가득 찬 보물 항아리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항아리를 찾아 엽전 한 잎을 넣으면 항아리가 엽전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아주 흔한 옛날 이야기였어. 그때는 다리가 빨리 나와서 너희들하고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스무고개 탐정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명규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스무고개 탐정은 거짓말할 때 꼭 저런 식으로 웃더라.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스무고개 탐정을 빼고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네 번째 고개. 문양이 전곡을 찌르다. 전곡이 뭐예요? 전곡. 전곡이 뭐냐면 핵심을 찌른다는 거야. 아, 핵심을 발견한다고. 핵심을 찔러서 얘기한다는 뜻이야. 말라깽이 형,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서 말라깽이 형을 잊고 있었어. 스무고개 탐정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네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서로의 눈빛이 어지럽게 교차되었다.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스무고개 탐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쯤이라면 명규가 말을 받았다. 분명히 다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했다. 믿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문양이가 외쳤다. 뭘? 문양이를 뺀 세 사람은 어이가 없어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명규가 문양이와 함께 뒤집어 쓴 담요를 획 낚아챘다. 바보는 덮을 자격이 없어. 뭐? 내가 왜 바보야?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를 타이르듯 설명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라깽이 형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를 찾으러 여기에 올 거 아니야. 지금으로서는 그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희망이야. 네 번째 질문. 과연 지금 말라깽이 형은 우리를 찾기 위해 뭘 하고 있을까?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아이들은 제각각 의견을 내놓았다. 스무고개 탐정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쯤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몰라. 문양이의 말에 명규가 덧붙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색대를 조직했을 거야. 우리를 찾으러 산 밑부터 수색하고 있을걸? 다이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설마 우리 집에 전화해서 내가 실종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문양이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건 안 돼. 우리 집에 전화하면 난 죽는다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늦게 돌아오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집에 연락하지는 않을걸? 스무고개 탐정은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남몰래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은 밤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말라깽이 형의 상황. 애들이 아직
집에 안 왔다고요?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쩍 벌리고 서 있었다. 아까 큰 길가에서 헤어질 때 녀석들은 분명히 7시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여기에 온 이후 녀석들은 나하고 노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녀석들끼리 보낸들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기어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니.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니 어쩌니? 엄마를 안심시켜드리려고 나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애들 핸드폰으로 전화해보면 되니까요. 애들이랑 핸드폰은 방 탁자 위에 있어. 엄마는 손님방 문을 직접 열어 핸드폰 3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 물놀이를 간다고 해서 내가 핸드폰을 두고 가려고 했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놀다가 물에 빠뜨리면 어떡하니? 나는 전화를 걸려던 손을 늘어뜨린 채 망연자실했다. 내가 왜 그 사고뭉치들을 데리고 여기에 올 생각을 했을까? 이것들이 나를 말라깽이 형, 말라깽이 오빠라고 불러대니 진짜로 나를 말라깽이 장작 쪼가리처럼 우습게 보는 건가? 말라깽이 장작 조각. 자기들 딴에는 조심한다고 나랑 있을 때에는 말라깽이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지만 어른인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그런 보잘것없는 별명으로 불리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굳이 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물론 문양이 어머니가 나를 말라깽이 형이라고 부르셨을 때는 당황한 나머지 이마에서 땀이 삐질삐질 솟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모양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막상 방으로 들어와서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같은 자리를 뱅뱅 돌며 서성였다. 10분 후 나는 집을 빠져나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달려갔다. 안에는 순경 한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흥분해서 벌개진 얼굴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이들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죠? 4명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명이 봄산에 놀러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봄산은 아니고 봄산 근처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7시까지 돌아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핸드폰은 집에 두고 가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순경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7시 반이니까 댁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요새 초등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늦게까지 놀러 다니기도 하던데 애들이 놀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4명이 같이 다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그래도 안 오면 그때 다시 오세요. 아니면 지금 접수라도 하시겠어요? 순경의 무표정한 얼굴을 본 나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씁쓸하게 바깥으로 나왔다. 20곡의 탐정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아니겠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었다. 문영이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근데 말라깽이 형이 산에 온다고 해도 이 창고를 어떻게 찾아? 창고 문은 풀숲에 숨겨져 있는데. 내 사람은 공기가 꽉 찬 풍선처럼 둥둥 떠다니던 희망이 갑자기 쪼그라들어 땅에 처박히는 기분을 느꼈다. 20곡의 탐정은 문틈에 꽂아놓은 야광봉을 가리켰다. 저 야광봉이 풀숲 밖에서도 보이길 빌어야지. 하지만 20곡의 탐정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는걸? 터져나오는 한숨을 간신히 참는 20곡의 탐정을 빼고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5번째 곡에 다이 20곡의 탐정을 다치게 하다. 누군가 우리를 가뒀다는 건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뜻이야. 범인이 언제 이 창고로 찾아올지 몰라. 지금은 혼자 조용히 추리하고 대처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그러고 있으면 아이들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다시 공황 상태에 빠지겠지.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곡의 탐정은 자꾸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들었다. 명규는 20곡의 탐정이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문영이와 다이까지 그걸 알게 될까봐 얼른 20곡의 탐정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고 보니 다쳤던 다리는 확실히 다 나은 거야? 20곡의 탐정은 명규의 말에 얼른 정신을 차렸다. 그래, 일단은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해. 그러면서 대처 방법을 생각하자. 스무고개 탐정은 배낭에 기댄 상태로 왼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 발목을 흔들어 보였다. 보시다시피 이제 멀쩡해. 문양이가 스무고개 탐정의 발목을 유심히 보면서 물었다. 그런데 스무고개 탐정은 왜 다친 거야? 난 지금까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있었어. 좋아, 5번째 질문. 나는 왜 다쳤을까? 스무고개 탐정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이는 버럭 화를 냈다.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다이의 서슬에 놀라 문양이와 명규가 펄쩍 뛰면서 뒤로 물러나 앉았다. 문양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희미한 불빛에서도 다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보였다. 저렇게 크게 화낼 일은 아닌데. 문양이와 명규가 의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쳐다보자 당황한 다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다이의 회상. 여기로 오던 날 말라깽이 오빠하고 나하고 스무고개 탐정 명규랑 문양이 이렇게 다섯 명은 아침 7시에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어. 아, 맞다. 원래는 마술사도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술 캠프가 끝나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오겠다고 했어. 정말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아빠 차를 타고 버스 터미널에 갔어. 아빠가 자꾸 내려서 인사하고 가겠다길래 창피하니까 얼른 집으로 가라고 보냈지. 그랬더니 엄청 서운한 표정을 짓더라. 그럴 때 보면 아빠나 우리 반 남자아이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 가끔 우리 아빠보다 스무고개 탐정이 더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말라깽이 오빠하고 스무고개 탐정은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 떨어져서 서먹서먹하게 서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던지. 그 다음에 명규가 왔고 마지막으로 문양이가 엄마랑 같이 나타났어. 문양이 엄마는 문양이한테 가방에 뭘 넣었는지 계속 설명해 주더라. 칫솔은 가방 옆 주머니에 있고 소화제는 또 어디 있고 역시 마마보이 문양이 나왔어. 버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출발할까? 말라깽이 오빠가 그렇게 말하더니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 난 스무고개 탐정하고 여행 가는 게 처음이라 조금은 들떠 있었어. 스무고개 탐정은 봄 소풍이 끝나고 전화 왔으니까 말이야. 문양이하고 명규가 장난을 치면서 앞서가고 스무고개 탐정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 스무고개 탐정은 손으로 끄는 여행용 가방 말고도 따로 큰 배낭을 메고 있었어. 배낭에 뭘 넣었길래 저렇게 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알고 보니 스무고개 탐정이 여기에 올 때 메고 온 비상용 배낭이었지만 어쨌든 스무고개 탐정 바로 옆에서 걸으면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난 스무고개 탐정 뒤를 졸졸 따라갔어. 그런데 말라깽이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차표를 이상하게 끄는 거야. 자기는 혼자 따로 앉고 우리는 2시간 동안 말이야. 당연히 명규랑 문양이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둘이 앉아버렸어. 스무고개 탐정은 우리 자리로 가더니 먼저 창가 쪽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라. 원래 창가 쪽에 여자를 앉게 하는 건데. 하긴 스무고개 탐정도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건 모를 수도 있지 뭐. 스무고개 탐정은 창밖을 보면서 나한테는 말도 한마디도 걸지 않았어. 나도 창밖 풍경을 보고 싶었지만 스무고개 탐정이 자기 본다고 오해할까봐 볼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어색하게 여행을 시작하다니 왠지 이번 여행은 잘 풀리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 지금 여기 갇혀있는 걸 봐. 내 생각이 완벽하게 맞았잖아. 역시 여자의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니까. 말라깽이 오빠는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가야 한다고 했어. 난 이렇게 된 바에야 잠이라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어. 그런데 옆에 있는 스무고개 탐정을 너무 의식해서인지 왼쪽 어깨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꼭 귀신이 쓰다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야.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지 하고 시계를 봤는데 맙소사 겨우 2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 스무고개 탐정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 버스 안을 둘러보니 말라깽이 오빠하고 명규 문양이는 벌써 입까지 벌리고 자고 있더라. 난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생각해보면 스무고개 탐정하고 둘이 얘기해본 적이 거의 없었잖아. 교실에서는 항상 다른 애들에 둘러싸이고 바깥에서는 사건을 해결한다고 다같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땀이 나는 손을 30분 동안이나 쥐었다 폈다 하면서 할 말을 생각해봤는데 전부 어색하기만 했어. 스무고개 탐정 말고 진짜 이름이 뭔지
가르쳐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 아니야, 남자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여자를 귀찮게 생각한다고 했어. 그러면 추리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난 추리소설을 전혀 안 읽잖아. 스무고개 탐정 이상형 있어? 내가 30분 동안 고민하고 나서 한 질문이 겨우 이거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머리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마를 바닥에 쿵쿵 찍고 싶어. 지금도 이때 생각만 하면 스무고개 탐정을 쳐다볼 수가 없어. 하지만 어쩌겠어. 그때는 아무 말이라도 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 없어.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스무고개 탐정은 헛기침을 하면서 자기 발을 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어. 머리는 좀 긴 편이 좋은 것 같아. 난 방학 내내 머리를 길러서 꽤 많이 자라 있었어. 지난번 혜원 씨를 보고 머리가 긴 것도 예쁘다고 생각했거든. 그렇다면 설마 그 얘기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스무고개 탐정한테서 긴장하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바람에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 이후 우리는 1시간 동안 차렷자세로 뻣뻣하게 앉아 목적지에 도착했어. 불편해서 허리가 아팠지만 의자에 푹 기대면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스무고개 탐정이 앉은 의자에 전달될까봐 겁났거든. 이제 다 왔으니까 내리자. 말라깽이 오빠의 말이 무슨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통로 쪽에 앉은 내가 먼저 내리니까 스무고개 탐정이 내 뒤를 따라서 내리게 될 거고, 그럼 스무고개 탐정이 내 뒷모습을 바라보게 될 거야. 평소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겠지만 아까 이상형 얘기를 한 뒤라 목덜미가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 스무고개 탐정이 내 뒷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자꾸 신경이 쓰였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기분이었어. 결국 버스 출입문 계단을 내려오다가 일이 터졌어. 긴장해서 걸었더니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운동화 코가 계단 끝에 걸린 거야.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몸이 앞으로 휙 쏠렸지. 그렇게 점점 시멘트 바닥이 내 눈에 가까워지는 순간 다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치 없는 문양이는 계속 끈질기게 쫄랐다. 다이가 화낼 것을 걱정한 명규는 문양이에게 귓속말로 그때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뭐야, 결국 다이가 넘어지는 걸 붙잡아주다가 대신 넘어졌다는 거잖아. 그렇게 말해주면 되지 왜 화를 내는 거야? 눈치 없이 제멋대로 떠들던 문양이는 다이의 눈빛을 보고 움찔했다. 이제 다이가 한 대 때릴 차례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다이를 빼고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